피고인이 언제 재판 단계에 어디에 법원에 신청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 말고도 구체적인 요 공판 절차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두 절차를 거쳐 그 다음에 이제 심리를 해보고 나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게 되면 판사는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르게 되는데 그때 판결을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렇게 부르죠. 이 유죄 판결의 종류에는 다시 실형 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있었고요.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잠깐만, 유예자 붙은 게 왜 이렇게 많지? 유예, 미룬다, 미룬다, 미룬다. 여기 보니까 기소유예, 여기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예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어쨌거나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판결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어쨌거나 이건 유죄 취지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되, 그러네, 유예라는 말로 끝나지만 아주 다른 거구나. 그 다음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죠.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라고 하면 2년을 원래는 징역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그 징역이라는 이 형벌을 유예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미룰 테니까, 형의 집행을 미룰 테니까 그 3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고 없이 3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게시판을 들어가 봤어요. 그 질문 게시판을. 근데 질문 게시판에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헷갈려요. 좀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질답 게시판에서 이제 질문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쉬운 편으로 바꿔주시려는 노력을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요. 좋은데 정작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형법 조문의 형태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요, 이쪽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로 정확하게 결론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 들었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렇죠. 쉬운 말로 바꿔주시면, 선생님께서 바꿔주시면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쉽게 바뀐 표현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알 거라고 보고요. 이때 피고인에게 보석제도만 인정된다 라기보다는요,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 아까 석방이란 두 글자를 써보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그러면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석방 되겠죠. 안 받아들여지면 계속 구속 재판을 받을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다가 플러스 인권보장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나열해 볼게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갈게요. 첫 번째가 그 중요한 형사 보상제도입니다. 요거 다 정리가 되면 명예회복제도를 정리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잠깐만, 여기 뭐지? 여긴 피의자고요. 여기는 피고인이고요. 피해자도 있잖아요. 피해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상명령 제도가 있었습니다. 배상명령.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가 있었고요. 구조 제도. 하나만 더 배우면 피해자가 이 형사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이렇게. 이쪽은 피해자 중심이었습니다. 피해자. 어디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위에 있는 형사보상제도는 또 끊어서 피의자 입장에서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 적어볼게요. 이거는 개념 강의 때 했던 거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복원되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받고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답도 있었어요. 오답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소 유예가 뭐였죠? 기소를 미룬다는 건 어떤 느낌으로 쉽게 전달했었냐면 당신 형사재판이 열리면 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뭐 초범에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하니까 기소를 밀어줄 테니까 이제 돌아가서 잘 사회에 적응해서 살길 바란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거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랑 선고유예 중에 더 경미한 범죄에 쓰이는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고요. 2년이 지나면 면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걸 선고유예라고 부르는데 오답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러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헷갈리지만 오답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딱딱딱 정리가 되면 눈에 보일 거라 믿습니다. 명예회복제도는 언제 쓰는 겁니까? 피고인이 무죄 판결 딱 받게 되면 확정 판결 받게 되면 혹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이제 무죄 그 재판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예회복제도니까 누가 사용하는 거? 이건 피고인이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위에 형사보상제도와 명예회복제도를 함께 정리하면 좋고요. 배상명령은 피해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명령은 설명할 때 어떤 방식이 아주 효율적일 거냐면 또 등장시켜 볼게요. 등장인물 갑이 을을 폭행하여 다치게 만들었다. 상해. 그러면 갑은 가해자죠. 을이 피해자예요. 을이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사. 가해자 갑을 처벌해야 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할 거다. 이러면 이건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건 형사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누가였어요? 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요 갑을 기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될 거고요. 갑은 피고인. 그리고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인 갑, 이 사람이 피고인이니까 피고인 갑의 유죄 무죄를 가려서 유죄일 때 형벌을 부과한다.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잖아요. 손해배상 받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왜?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뭐 곤란하다기보다는 시간과 뭐 비용, 소모가 분명 따를 거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갑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그래서 요 배상명령제도가 바로 그런 뜻이니까 배상명령제도의 개념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요 가해자, 즉 피고인,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열릴 때,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간단한 형식으로, 간편한 형식으로 형사재판부에 손해배상까지를 명령해 달라라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모든 범죄에 다 쓰이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그 범죄의 범위가 밑에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범위 자체가. 그래서 배상명령 제도가 누구를 위한 거? 피해자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숨겨져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배상명령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건 그 말 자체에는
피고인의 유죄가 선고됐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정보니까요. 그것까지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여기 을이 다쳤잖아요. 뭐 혹은 어떤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의 유가족이 생계비 등을 국가에 도와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였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혹은 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거죠. 형사 재판에서 형사 절차에서 이렇게 적을까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면 여긴 또 피고인과 검사 이쪽이 원고잖아요. 재판의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바로 또 우리 헌법상 청구권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묶어서 정리를 하면 그러네. 인권 보장이라고 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피해자에 대한 얘기도 분명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만 더 개념을 붙여보면 가석방이란 말만 좀 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가석방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실형 선고가 되어서 형의 집행 단계에 실형 선고가 되어서 예를 들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 그러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석방 될 수 있죠. 자,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할 건지 말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하게 되면 형사재판의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집행 단계에 가면 검사가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판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와, 이만큼 디테일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뼈대를 통해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형사 절차와 더불어서 인권 보장까지 정리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1심 재판에서 합의부 재판이다라고 하면 중한 사건이라는 뜻인데 그 형사재판에서 1심 합의부 사건에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죠.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은 왜 필요한 거죠?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민주성, 뭐 혹은 좀 투명성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있죠.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직군 혹은 뭐 일정한 공무원 범위에 드는 분들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단이 내리는 걸 평결이라고 부르고 평결은 재판부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형사절차 플러스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말 이 꼬리는 끝이 없습니다. 꼬리를 물고 꼬리에 물고 꼬리 물고 그럼 이제는 등장인물이 갑을병 선생님 갑과 을은 나왔잖아요. 아니요. 갑과 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해자가 갑을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연령이 막 밝혀져 있는 거죠. 누구는 17살, 누구는 뭐 14살, 누구는 13살, 누구는 9살. 그게 바로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쪽도 나름의 구조를 짜볼게요. 자, 우선 소년사건 정리할 때는 연령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주제는 소년사건이라고만 적을게요. 연령 정리할 때 자 보세요. 요렇게 해서 일단 10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입니다. 만. 그 다음에 14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총 몇 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뉘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까지 생각해야 되죠. 즉 19세 이상이면 여기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19세를 딱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때를 소년이라고 부르고요. 미만입니다. 19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19세가 탁 나왔다. 그럼 또 헷갈려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여긴 또 14세를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누가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틀리느냐? 14세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만 14세는 형사 미성년자인가요, 아닌가요? 만 14세. 이미 만 14세, 만자 뺀다 하더라도 전부 다 만이니까 만 14세가 무슨 말이냐면 만자가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꽉 찬 14년을 이미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이 아니잖아요. 됐죠? 14세 미만이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14세가 나오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렇게 되면 소년이라는 요 19세 미만의 연령은 세 구간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10세 미만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 이렇게 불렀고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신문 기사에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정확한 명칭을 다 잘 쓰시더라고요. 촉법 소년 이런 말 잘 쓰시고. 우린 지금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촉법 소년과 범죄 소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14세다 그러면 범죄 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할 개념은 우범 소년 개념도 있죠. 우범 소년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지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 예를 들면 9살, 촉법 소년, 예를 들면 13살, 범죄 소년, 예를 들면 14살, 혹은 17살, 이런 등등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결국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 우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형벌이 부과되려면 볼래요? 형벌이 부과되려면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야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형벌이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이어야 돼요. 결국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소년은 10세 미만이니까 형벌 안 되겠죠. 촉법 소년 14세 미만 10세 이상이니까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벌 부과가 안 됩니다. 범죄 소년 당연히 형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쪽은 형사 절차를 따라가야 답이 나옵니다. 형사 절차. 이렇게.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고요. 밑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있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당연히 10세 미만에게 부과할 수 없고요. 촉법 소년한테 부과할 수 있고요. 범죄 소년한테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 이쪽은 보호 사건이에요. 아예 사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사건과 형사 절차 혹은 형사 사건을 구분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었냐?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 17세다. 을 13세다. 병 9살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에는 갑을병이 경찰서로 갈 수 있다. 그럼 경찰서로 가서 갑을병 경찰서로 가도 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병은 그냥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집. 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을은 지금 몇 살이에요? 13세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보내진다기보다는 만약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이쪽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소년부로 바로 가는 거예요. 누구는? 을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을은 13세라고 했죠. 여기는 17세, 여기는 13세, 여기는 9살이니까. 을은 검사에게 보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을이 검사한테 보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은 검사한테 보내질 수 있죠. 그럼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도 있어요. 기소하게 되면 일반 법원이라고도 써도 되고, 혹은 그냥 중한사건이면 형사부, 경한사건이면 단독판사가 진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일반 형사사건을 따라가면서
형벌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형벌부과라고 하면 뭐 우리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형벌들이 있잖아요. 형벌의 종류 9개. 이번 강의 완강 코드였습니다. 그 얘기가 이쪽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왜 계속 선생님이 소년법상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요, 이번 강의 완강 코드 중에 하나였던 보안처분이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참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왜? 형벌이랑 보안처분은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거는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서 요 형사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거든요. 뭐로? 판결로서.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한다, 상고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여기엔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서 수강명령, 뭐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안처분으로서. 아니, 그런데 밑에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어디서 내려지는 거냐? 소년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정으로서. 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는 없구나.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뭐도 오답선지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소년사건에서, 혹은 보호사건이라고 부르죠. 보호사건에서 형벌부과가 가능하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또는 형사부에서 이 사건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바로 부과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선도 조건을 달아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내리거나, 화살표 하나만 더 만들어 보면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했는데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 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그러면 판결에 불복할 때 뭐라 한다고요? 항소, 상고 이런 말을 썼고요. 이쪽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경찰서에서 소년부로 보낼 수 있을 뿐이지, 을이 검사한테 보내진 다음에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형사 미성년자에게 내릴 순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판서된 내용, 뭐 지우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뭘 딱 기억했으면 좋겠냐? 형사 절차 하나가 있어요. 형사 절차 하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가는 거, 이거는 형사사건이라고 부르죠. 형사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이쪽은 보호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확실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실력이고, 위에는 위의 것대로 형사 절차, 밑에는 밑에 것대로 요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리고 이쪽엔 소년 원송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년 교도소로 보낸다, 이건 이쪽이고요. 소년원에 송치한다, 이쪽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개념을 잘 구분을 하면 전반적으로 이 연령 정리는 왜 하며, 형사 절차는 왜 또 배운 것이며, 그 다음에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장까지를 왜 배우는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강에서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근로자 쪽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근로계약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까지 쭉 한번 정리를 다음 강의 초반부에 하고요. 대단원 종합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이제 5단원 꽃과무에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넘어갔거든요. 다음 강에서 또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